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준 본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트럼프는 연준 청사의 공사비 증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기존 금리를 1%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 FOMC 회의를 통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삼성의 대미 투자 계획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갑작스럽게 불발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의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여 본부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미 미국에 간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2+2 협상을 제외한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금 전 워싱턴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결과 등 내용은 즉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섭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주 환원 계획을 이행하는 조치로 약 76만 주 규모의 보통주를 이달 말에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소각 금액은 약 602억 원이며 전체 발행 주식의 0.5%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500원의 중간 배당도 결의하며 총 900억 원 규모의 배당을 단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 전날에 2만 100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63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2+2 무역협상과 관련한 노이즈가 있어서 개장째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이건 무산으로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80분간 진행됐다라는 부분 오늘 아침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보이니까 들려오는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스타인 문건이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왔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건물을 직접 방문을 했죠. 안 그래도 이제 연준 건물의 개보수 비용으로 문제를 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시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파월 의장과 같이 둘러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게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고요. 독립성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뉴욕 시장 안에서도 어떤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의 트럼프라는 키워드고요. 앱스타인 문건이 여전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 큰 의혹을 좀 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제프리 앱스타인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부자이자 성범죄자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에 2019년에 숨졌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이란 이 앱스타인이 이제 FBI와 법무부에 보관 중인 앱스타인 관련 인물 정보 관련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개인정보, 유명인의 이름이 소문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한다라고 이제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이 사실을 이미 보고받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BI 국장도 이 사실은 다른 당국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무부는 이 파일을 공개할 계획이 없고 수사한 적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에 대한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짜를 보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접대 리스트를 있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없다라고 말로 바꿔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부 국장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있다라고 했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고 있고 약간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한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뭐 이 생일 편지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도를 한번 해드렸었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4조 원짜리 명예훼손을 지금 소송을 걸고 있고 그러다 이제 법원이 앱스타인 관련 과거 기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앱스타인의 옛 연인이 있습니다. 요 길레이 맥스웰이라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이 사람을 의회에 불러서 증언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불러서 증언을 들어보는데 요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요 길레이 맥스웰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증폭된 것들이 아마 해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쟁점이고 해결된 부분이 아닌데 여기까지가 이제 쟁점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계속 증폭되고 있어서 이게 처음에 이제 14조 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하면 이게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앱스타인 문건과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사는 일단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어차피 처음에는 이제 소송 자체가 이제 뭐 쟁점이 있어서 이게 핵심이 없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내용이 지금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인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게 뭔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백악관 회의에 있었던 고위 관계자가 말해줬다라든가 FBI 고위 간부가 말해줬다니까 익명이어도 그게 내부자 이야기였다라는 걸 지금
그 법무부에서 누가 봤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누군가에 대해서 뭐 녹취라든가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처럼 말하는 것처럼 기록이나 물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진짜 있었다라는 기록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비행기를 탔다거나 뉴욕에 같이 찍었다는 사진 같은 것들을 그리고 생일 편지 같은 것들을 더 나와야 되는 것이지 뭐 단순히 이름이 나왔다라든가 실제 어울렸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처럼 그냥 쟁점화되고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식 자료를 청구하거나 정부에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료를 공개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클린턴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거를 반박을 해서 자료를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혼자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트럼프 언론들이 있습니다.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BBC라든가 가디언 같은 언론들과 손을 잡고 아마 쟁점을 하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쟁점화 시키는 것들도 한 반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앱스타인과 관련한 내용들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바마 반역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핫 이슈였던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두고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반 트럼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현재 거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그런 것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털시 게버트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우리나라 또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2016년에 대선 당시에 이제 러시아 게이트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겁니다. 정보기관이 러시아 개입의 정보를 주도해서 이제 증거가 있다면서 법무부와 FBI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게버트 국장은 오바마가 정보를 조작해서 주도했다고 지목하고 쿠데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약간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약간 생각은 앱스타인 사건이 좀 불거지니까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의 사건은 이런 겁니다. CIA 상원은 당시에 러시아가 2016년에 대선 당시에 아마 러시아가 이 대선을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 간에 무슨 공모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것이 아마 오바마 측과 뭔가의 모종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사건이 있었다면 이건 사실은 어쨌든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뭔가를 해서 자신을 음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쟁점이 없고 약간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이걸 끄집어낸다는 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타인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와서 10년 가까이 된 지금 시점에서 이걸 다시 꺼낸다는 건 좀 그런 생각이 있고 권력자가 또 FBI를 이용해서 이런 걸 다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앱스타인 사건 때문에 본인이 위험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언론에서 앱스타인 성범죄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자기는 지금 연준의 이 금리를 낮추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슈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앱스타인 사건 때문에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정치는 정치로 막는다고 해서 사건은 사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정치 싸움 구도를 다시 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체를 아마 이제 공격해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나쁜 엘리트 정치죠. 이제 오바마를 포함한 이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짜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약점을 되려 공격 무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의 어떤 러시아를 몰래 짰다. 러시아 게이트를 엄청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요거를 오히려 나는
모함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다시 공격하는 이런 구도로 짜기 위해서 앱스타인 사건을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쓰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끌고 와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오바마 측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좀 해나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예상하셨겠지만 오바마 측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의 정치 공작이란 말도 그 말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말을 꺼낸 적도 없고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기 문제를 덮으려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주목받기가 싫어서 오바마인 자신을 이제 공격하고 주의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오바마 측은 당연히 뭐 기소될 가능성이 없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 특히 이제 대통령 때 이제 이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될 가능성이 있고 재판에 넘겨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당연한 것이고요. 정치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봐라, 이제 민주당은 부패했고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바마 측은 자신 또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은 쟁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뉴욕타임즈도 전면을 이제 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전면에 이제 또 되고 있고 오히려 앱스타인이라는 부분이 감춰지고 있다라는 걸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여론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가 더 지지층을 모으고 있냐라는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문제를 덮으려고 오바마를 공격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방어를 하게 되고 결국 앱스타인 문제가 이 문제로 다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제 쟁점화되면서 약간 앱스타인 문제는 약간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여론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게이트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젠슨 황 트럼프 실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중 무역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에서 엔비디아가 실세를 좀 잡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CNBC가 최근에 이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제 칩으로 정치를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젠슨 황 CEO가 2기에서 새로운 실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세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심은 애플이나 일론 머스크가 아닌 엔비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기 때는 이제 애플의 CEO 팀 쿡이 정책에 능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 시대의 실세인 CEO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칩이 어쨌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규제를 풀면서 핵심 인물이 됐고요. 수출 규제 H20이라는 AI 칩이 이제 젠슨 황이 백악관을 설득해서 이제 중국 수출을 재개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는 규제를 오히려 중국이 키우는 꼴이 되면서 백악관을 이제 설득하게 되면서 이렇게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중동 순방까지 동행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성사되게 되면서 또 정치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동 순방을 하면서 UAE에 수십만 개 AI 칩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동을 또 성사시키면서 어떤 글로벌 패권의 전략가이게 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는 애플이 어쨌든 인도로 이제 애플이 옮겨가게 되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빈정이 상했다 그럴까요? 약간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화가 좀 났고요. 팀 쿡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을 좀 느끼게 됐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감을 좀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데 젠슨 황 CEO는 자신의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좀 시켜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깝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젠슨 황은 CEO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치 전략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악관과 무역 그리고 외교에 능한 어떤 CEO로 인물로 떠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내 반도체 조사와 새로운 규제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실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머스크 CEO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까지 트럼프의 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젠슨 황이 미국 외교를 바꾼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2기에서 어떻게 엔비디아는 최고의 실세가 좀 될 수 있었을까요? AI라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무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AI 칩을 잘 팔아야 미국이 강해진다라는 걸 강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강해지려면 기술과 안보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AI가 필수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강조했던 것이 절실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걸 강조했던 게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치인과 불가금 불가원을 잘 지켰던 것도 절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과는 너무 친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았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팀쿡 같은 경우는 정치인을 너무 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일론 머스크 너무 가깝게 했던 것들이 아마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트럼프와 너무 친하게 되면 나중에 정권 바뀔 때 위험하다는 부분을 잘 알게 됐고 반대로 거리를 너무 멀게 되면 나중에 영향을 잃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묘하게 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독점 부분도 잘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독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잘 관리했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과도 너무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여러분 보시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칭찬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도 얘기를 하면 HBM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느냐 안 받게 되느냐 멘트를 할 때도 보시면 정확한 멘트를 잘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TSMC를 가나 인도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일본을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라피던스와 이야기를 할 때도 실제로 라피던스에 납품을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리 약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뭔가에 대해서 뭔가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잘 관리를 합니다.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쨌든 실세로 떠오를 때 겸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계의 어쨌든 CEO입니다. 이런 게 어쨌든 앵글로색슨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잘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밖에서도 직접 외교하듯이 움직이는 것들도 큰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새로운 실세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밤 사이에 나온 추가적인 소식을 보면 AI 칩 최근 3개월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 한 10억 달러치 밀반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콜롬비아 대 트럼프 항복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가 이스라엘계 재학생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방치했다라는 혐의를 좀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최대 벌금이 지금 2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벌금 납부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보도는 한 열흘 전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합의를 할 거다라고 이제 독점 기사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제 이제 날짜로 이제 최종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에게 이제 다 보도가 됐었던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교육주라든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상당히 영향을 좀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냐면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스라엘계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해두면 그러면서 이제 미국 행정부는 이런 걸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을 괴롭힐 때도 보시면 이제 어쨌든 연준 건물을 과도하게 썼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괴롭히는데 콜롬비아 대학도 민권법 위반이라고 해서 6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위반이라고 해서 4천억 원에 대한 연봉보조 1차를 꺼놨습니다. 근데 1년에 보통 1조 2천억 달러 정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방법원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1차로 이 정도로 끊었어요. 4천억 원 정도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는데 이 부분을 끊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리가 나니까 콜롬비아 대학가 전전긍긍하다가 최근에 어쨌든 자신의 일부에 이제 그 부분을 냈습니다. 2억 달러 정도 되는데 2,700억 원 정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자신이 내기로 하면서 정부랑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된 거죠. 그 대신에 자신이 원래 받기로 했던 1조 6천억 원 정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 보조금을 받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어떤 약속을 했느냐? 유대인 혐오 방지에 대한 대책을 실시를 했고 입학 채용에 대해서 인종 고려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고려를 하지 않기로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원래 트럼프 정부가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적 우선으로 뽑으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이걸 배려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다국적 인종에 대한 배려를 원래 하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성적 순으로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함께 감시팀 기구를 6개월마다 보고를 하기로 했고 정부와 교수 입시에 관해서 간섭을 못하게 이제 학문성 독립성은 조항을 삽입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는 공식 인정은 안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5개 조항을 약속을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조항을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명문대기 때문에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60여 개 대학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은 협상 중인데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 사례가 다른 대학 그리고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좀 앞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콜롬비아 대학교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 대가로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대학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다른 대학들은 지금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콜롬비아 모델에 따라서 벌금과 감시를 아마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넬이나 노스웨스턴은 민권 조사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단 위기 때문에 전략 수용이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수정이 불가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UC 버클리는 주립대학은 당연히 정치 압박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시비 관련된 감시를 강화 중이고 주 정부나 연방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략이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대학은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부분, 특히 입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외 유학생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분들이 입학을 하실 때 상당히 제한을 받고 유학생들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해더라도 입학할 때 상당히 좀 쉬웠다라고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동안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유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유학생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뭘 상징을 하냐면 정치가 대학을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실제 대학의 입시 채용이나 시위 대응을 간섭한다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이게 유태계 쪽에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대학 자율성과 진보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문의 자유와 정치의 균형이 거래화됐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제적 파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학의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학 순위도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어떤 순위가 올라갔었는데 이런 좋은 대학의 학생들이 아마 다른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순위도 상당히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콜롬비아 대학교와 관련된 키워드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구글 AI 투자 진심입니다. 어제 이제 알파벳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기존 7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추가로 보태서 8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래는 750에서 이제 100억 달러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17조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AI 열풍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몰려 있고 주문량이 예약 백로그가 이제
1,060억 정도 달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고 서버나 데이터 센터가 모자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하다못해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엄청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3분의 1은 서버에 나머지는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에 하다못해 챗GPT 쪽부터 이쪽에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 거고요. 구글 CFO는 2026년에 더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AI를 지금 깔아놓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AI 기업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서버를 깔아놓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게 고객을 받아들이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클라우드 사실 기업이지만 자신들도 왜 구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AI 경쟁은 아마 땅을 이제 차지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늦으면 나중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을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래 최강자도 오픈 AI입니다. 오픈 AI와 이제 MS의 어떤 연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글도 요비에 대비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미나이가 지금 약간 밀리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인프라부터 이제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의 핵심은 AI 클라우드 백엔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업과 정부가 이제 AI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일단 구글 입장에서도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가 낫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AI 권력 구도를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뭐 일단은 최강자 오픈 AI가 이제 최강자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구글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버를 사고 데이터를 이제 돈만 많이 나갔고 AI 수요가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겠지만 지금 근데 캐시카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주는 유튜브가 있고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 AI는 쓰는 구글이나 클라우드를 올라타게 되면 한번 일단 쓰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AI는 잘 안 바꿉니다. 저희도 이제 보게 되면 챗GPT를 쓰기 때문에 잘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글은 매달 돈 받는 구독 서비스처럼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년이나 6년이 지나게 되면 뭐 구글이 검색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유튜브 영상처럼 전부를 연결하게 되면 AI 중심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향후에는 자신들이 요 생태계를 장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오픈 AI들과 한번 이제 전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자신들이 지금은 캐시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글의 AI 관련된 투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탄탄함을 알파벳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이를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 추이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T 에너지가 29% 상한가로 1위 차지했고요. 우양 HC, ABL 바이오 그리고 보령까지 17%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BHI도 14%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9% 빠졌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8% 떨어졌고요. OCI 홀딩스도 8% 조정받았습니다. NHN KCP까지도 7.91%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부터 2차 전지주들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8% 넘게 오르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일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이 중국 배터리 업체인 신왕다를 상대로 해서 좀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다치아 스프링이라는 전기차에 들어간 각형 배터리인데요. 독일 법원은 이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 내부 전극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구조로 전기차나 ESS에 널리 쓰이는 기술인데요. 법원은 신왕다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고 잔여 배터리 회수, 폐기, 게다가 손해배상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업체를 상대로 2건의 특허 소송에서 이긴 바가 있어서 이번까지 총 3연승을 기록한 셈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판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허 침해 소송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소송에 대한 의미가 좀 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안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이번 판결에서는 단순히 승패의 문제를 떠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이 해외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지금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특히 신왕다가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주요 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재권을 무기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판결로 신왕다의 배터리가 독일 내에서 사실상 유통이 제한된다는 점인데요. 경쟁사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수혜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 소송이 반복되면 결국 특허 침해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장기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네요. 1% 넘게 하락세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가 이제 전날에 하락을 좀 했죠. 8% 가까이 좀 떨어졌고요. 머스크 CEO가 이제 컨콜을 통해서 몇 분기 동안은 고난이 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세제 혜택이 폐지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2% 넘는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등락이 좀 계속 반복이 좀 됐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이끌었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던 건 자체 개발한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가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모델은 DS205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인데요.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UL에서 형식 인증을 받았고요. 국내 기업이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모델로 국제 인증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발전기는 지난 2월부터 전남 영광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했고 4월에는 현장 테스트를 마친 뒤 설계와 데이터를 검증받아서 이번 인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블레이드 직경이 무려 205m고요. 전체 높이는 아파트 80층 수준인 230m에 달합니다. 풍속이 다소 낮은 지역에서도 연중 30% 이상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주 탐라와 전북 서남해 등 국내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발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 인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국내외 수주전에서도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10메가와트급이 인정을 받은 건 사실 국제 인증을 받은 건 처음이라서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풍력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좀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안에서는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6월에만 70% 가까이 급등한 뒤에 7월 들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은 단순한 반발 매수보다는 기술력 기반의 성장 동력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현재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본다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 분출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발표될 2분기 실적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SMR이나 가스터빈 같은 신사업 수주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향후 손익 추정에도 힘이 실리면서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이나 가스터빈 같이 원전 쪽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사업 초기에 한 30% 수준에 머물렀던 그 부품 국산화율도 70%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0.76%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SK하이닉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사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굉장히 차분한 반응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실적 내용부터 좀 다시 점검을 해볼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가 어제 공개했던 2분기 실적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22조 2,320억 원, 영업이익은 9조 2,12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세웠던 최대 실적 기록을 불과 2분기 만에 다시 경신을 한 셈이 됐고요.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도 41%로 수익성 역시나 탄탄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번 실적을 이끈 주역은 단연 HBM인데요. 특히 5세대 HBM3 12단 제품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D램 부문이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했고요. 또 낸드도 스마트폰과 서버 등 전 응용 분야에서 고르게 출하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은 17조 원으로 늘었고 차입금과 순차입금 비율도 각각 25%와 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굳혀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번 HBM3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HBM4,
그리고 GDDR7과 서버용 LPDDR 모듈 등 다양한 AI 전용 메모리 제품을 통해서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리포트로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에 회복을 못한 구간에서 이런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반응도 좀 다소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수치다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되게 인상적인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조용했던 건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전부터 SK하이닉스는 HBM 수혜주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미 꽤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잘 나왔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일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보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이 AI 반도체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국가 단위로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성능과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매출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HBM4 역시나 이미 고객 수요 시점에 맞춰서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낸드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QLC 기반의 고용량 SSD 그리고 321단 낸드 제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단기 실적을 넘어서 AI 메모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올리는 리포트들 많이 나옵니다. 30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올리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또 34만 5천 원 여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1.1% 정도 상승세 프리마켓에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고요. 주가가 8% 넘게 밀렸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OCI 홀딩스는 어제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7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7,762억 원이고요. 순손실은 763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흑자였던 만큼 이번 결과가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핵심 원인으로는 관세 리스크가 꼽히고 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테라서스가 미국과 동남아 4개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이슈로 5월부터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수요가 급감했고요. 2분기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64%나 줄고 재고도 크게 쌓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고 손실까지 반영이 되면서 테라서스 하나에서만 약 740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시개발 자회사인 DCRE가 진행 중인 인천 하객동 사업에서 일회성 비용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전체 실적에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회사 측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코멘트가 좀 있었을까요? 네, OCI 홀딩스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향후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멈춰있던 테라서스 공장은 8월부터 재가동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9월쯤이면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OBBBA 법인데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이 되면서 비중국계 기업인 OCI 홀딩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7월부터는 미국 쪽 주문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판매 단가도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도쿠야마와 함께 합작법인인 OTSM을 함께 설립을 했고요. 2029년부터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연간 8,000톤 생산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가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태양광 중심이던 사업을 이제는 첨단 소재 쪽으로도 다변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는 실적이 좀 부진을 하긴 했지만 미국 시장 회복과 또 신사업 진출 전략이 함께 병행이 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반등 여지도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네, 일단은 2분기는 적자 전환을 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리포트들 보면 그래도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BBVA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0.11% 강보합 정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이브 살펴볼 거고요. 어제 경찰이 그 하이브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어제 하이브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건 이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을 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에 있는 하이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 사안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에 이 방 의장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미뤄질 것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만든 사모펀드 쪽으로 지분을 넘기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전 임원들이 설립한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만든 특수 목적법인을 통해서 하이브 지분을 확보한 건데요. 방 의장은 이 SPC가 상장 이후 얻는 수익의 30% 정도를 받기로 이 계약을 맺었고요. 또 실제로는 약 4천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방 의장과 관련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경찰도 수사를 병행하던 중 검찰과 중복 수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는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좀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뉴스 보도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되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슈가 하이브 주가나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혐의가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사 대표를 둘러싼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꽤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의 브랜드 이미지와 또 지배구조의 중심 인물인데요. 이런 논란 자체가 도덕적인 리스크로 번질 경우에는 주가뿐만 아니라 투자자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하이브 측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게요. 관세 무풍지대로서 엔터주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브는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리스크 따라서 노이즈가 끼면서 주가가 잘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0.76%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고은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6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준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최고가 오늘도 경신했고요. 또 S&P 500 지수 또한 잘 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 분위기를 보자면 2+2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장 출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돌연 취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좀 상승에는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시장 상황이 사실상 이 취소 분위기가 돌연이 되면서 상승이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그러니까요. 네, 후반 들어서 네. 반등 없이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음봉이 좀 출현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2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으나 결국에는 이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미뤘죠. 미안하다면서 미루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속적으로 관망세에서 횡보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을 맺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망세가 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군들마다는 이제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에 따라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미국 상무장관과 어제 위성록 안보실장이 통화를 좀 나눴죠. 유선적으로는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나 한국 ETF는 좀 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관세에 대한 미국이 협상을 좀 미루는 계기가 아무래도 좀 돈이 되는, 그리고 협상이 될 것 같은 유럽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중국 측을 먼저 타겟팅해서 만남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완료가 됐었을 때 700조 정도를 미국에게 투자를 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15% 정도 관세가 인하가 됐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미국에게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700조가 아닌 한 100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돈이 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타겟팅을 잡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관세 협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겠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전략을 보면은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소고기 시장을 좀 개방하기를 좀 원하는데, 한국 측에서는 소고기보다는 뭐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런 쪽을 좀 밀고 나갈 예정이고요.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을 좀 투자할 예정인데, 그 부분을 좀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관망세가 짙은 상황에서 만약에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주말 사이에 좋은 소식이 좀 들린다면은 되려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속적으로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분위기에 맞춰서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하루입니다. 지금 장 출발 분위기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러트니 미 상무장관을 만나서 80분가량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협상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제 일본과의 협상이 15%인 만큼 최소한으로 지금 15% 관세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700조 원대 대미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4천억 달러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협상 타결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8%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든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광복권에서 머물렀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관세 협상 타결이 됐고요. 유럽연합과의 관세도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소폭 숨고르기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1% 하락하면서 3,1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0.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만큼 함께 시장 상황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네요. 삼성전자 오늘 0.15%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65,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 있었죠. 역대 최대 분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1.6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7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세를 굉장히 크게 뿜어줬죠. 어제는 9%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은 좀 살짝 쉬어갑니다. 2%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7%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매출이 좋았습니다. 순수 CDMO로서 지금 최고 성과를 냈다라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0.32% 숨고르기 장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함께 쉬어가고 있습니다. 1.36% 조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쉬어가니까 오늘 에코프로 정도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3% 에코프로 BM은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또한 0.31%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덩달아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이 식료품, 식약처에 이 품목 허가 획득을 하면서 굉장히 또 시세를 연일 좀 잘 뿜어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0.18%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HLB는 오늘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휴젤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미용기기 쪽으로도 오늘 같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도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매수이 보이고 있거든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이 숨고르기 장세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아침 상황에서도 크게 지금 시세는 뿜어주지 않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아무래도 조금 관망세인 자세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관망세가 더 짙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 미국은 네. 유럽이나 중국을 먼저 타겟팅으로 다음 주도 베센트 장관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먼저 만남을 가지면서 미안하다라고 좀 얘기를 한 만큼 좀 뒤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단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비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좀 비치지 않은 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1기 때도 한미동맹이 먼저 좀
관세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먼저 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지금 약간 관망세가 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미선물은 지금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도세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또한 업종별로 본다면은 현재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선 엔지니어링이 1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를 증명을 했었고 또한 데이터 센터에 연료 전지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서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점 연료전지 관련주 두산퓨얼셀이라든지 범한퓨얼셀이라든지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두산그룹주들 역시 오늘 실적 발표를 죄다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최근에 어닝 시즌인 만큼 HD 그룹주들도 시세가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업황 위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의 과거에 제가 화요일 날쯤에 금융주는 실적이 좀 금융이나 조선 그리고 뭐 방산 이런 쪽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융주 역시 하나금융이라든지 뭐 신한지주라든지 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역시 오늘 장중에 플러스 5%까지 되려 반등세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금융주 역시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침 상황 전반적인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료전지 관련해서도 강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5%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들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반도체부터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오늘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관세 협상 이슈로 인해서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0.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긴 하는데 이 콩쿨에서도 HBM 시장에 대한 높은 성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에게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고 또한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가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힘입어서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단 밴드를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상황에서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요즘 이제 경영권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기대감이 지금은 현재 굉장히 또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세 이슈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미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삼성전자에게 이제 대미 투자 이야기까지 꺼내든 상황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만큼 좀 조정 국면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전고점 대비해서 5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네. 최고점이 뭐 68,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5,600원 기준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단기 지지선 부근에서 11선 부근에서 지지하고 있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상향 국면에서 당연히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AI 수요가 더 탄탄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대해서 또 전략도 한번 세워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좀 시세를 강하게 뿜어줬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는 9%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급상승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아무래도 배터리 대장주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또 이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감소할 것이라고 한 10% 정도가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과 동시에 좀 우려감에 지금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과거의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탄력을 전일 좀 보여준 만큼 이 상단 밴드를 저항선 라인을 좀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돌파해 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만 긍정적인 모멘텀은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리튬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배터리 역시 동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시장에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7% 정도 리튬 선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좀 반등세를 보이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함께 또 탄력 받아갑니다.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9%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장 전에 짚어봤던 것처럼 두산 퓨얼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또 수주까지 압승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지, 이 랠리에 같이 상승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인지 혹은 장기인지 여부에 따라 좀 그래요? 의견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5월 22일부터 바닥을 좀 다지더니 저점과 고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 SDI 역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기준은 마이너스 1% 정도 좀 약세를 현재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 월간 이 바닥권을 좀 지지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네. 무려 4개월 연속 이런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삼성 SDI 보면은 지금 121선 지금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인 추세까지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주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관세 이야기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동차주 올라갔었는데 어제 다시 빠졌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실적까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가 나오면서 영업이익 또한 1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기아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자동차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네. 자동차죠. 네. 우리나라 한 80% 정도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측은 일본처럼 일본 관세 인하를 해준 12.5% 정도 해준 이유가 700조 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좀 맞춰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관세 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뭐 100조 정도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투자금을 좀 올린다면은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반면에 100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협상이 좀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좀 연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해서 대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은 눌러앉았지만 오늘 기아가 또 성적표를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단 3천 계약 조금 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해석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시장에서는 사실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요즘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가 빨리 왔던 종목들을 내어놓고 이제 중장기 전략, 특히나 이제 조금 답보 상태에 오래 있었던 혹은 이제 저평가가 오래됐던 이제 코스피 기업들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자본의 싸움이다라는 거는 항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본이 클수록 이걸 한 번에 팔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뭐 만약에 외국인 기관들이 실적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버리지 않은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바로 하한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자금을 좀 더 활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력이 높은 이제 코스닥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펀드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다시 한번 공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6월 달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이제 7월 초에 돼서는 바뀌었다가 다시 이 모습이 또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는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급은 몰리는데 사실 지수가 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종목 자체가 이제 단기 변동을 높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공격적으로 그쵸. 나오고 있어요. 맞아. 뭐 정책 테마주라든가 정치적 이슈라든가 이런 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이제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의 부담들이 좀 강화된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실적 공략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저평가됐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탄탄했던 종목들은 뭐 여전히 이제 주가 반응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제 기대감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이제 정책이나 법안이 통과가 되겠을 때는 주목할 수 있는 기대치나 성장성이 당연히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어떤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나 세금만 가지고는 연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의 이제 반도체 정리되겠습니다. 미국의 2차 전지주들이 뭐 이제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거론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액공제 끌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실적이 적자였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물론 세액공제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소득공제를 할 때 체크카드 쓰냐 현금 쓰냐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 쓰냐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소비 문화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놨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금액 비중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은 이미 이제 많은 부분들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성장 자체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실적이 강했던,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나게 된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도 사실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주말만 되면은 또 꽃버스를 삽니다. 이런 모습들에 너무 동요를 하시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종목별로에 대한 차별화, 특히나 이제 실적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기회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기대감으로 갔던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익은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 순매수 탑5고요. 외국인은 한화오션 1위 종목이고 2위가 SK하이닉스 여전히 담겨 있긴 하네요. 그리고 양쪽에서 다 같이 담아가는 쪽으로 본다면 LG 엔솔이 의외로 좀 자리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 두 종목 모두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LG 엔솔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어제 좀 크게 밀렸죠. 몇 분기 동안 고난이 좀 예상된다라는 머스크 CEO의 발언 속에 급락이 좀 나왔고요. 당연히 2차 전지주들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내려가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격이랑 뭐 주가 흐름을 보면 매수를 하는 게 맞지만 전방 업황을 좀 살펴본다면 과감해질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 엔솔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바닥에서 그래도 어제 기준으로 한 30% 정도 올라왔었는데 터치가 좀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바닥은 좀 잡았다라는 사인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AMPC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근데 사실 매출 부분이나 영업이익에서 봤을 때 이 AMPC와 관련된 부분을 빼고 나면은 적자가 굉장히 맞아요.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원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중국이 갖고 있던 덤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겼다는 거죠. 물론 IRA 법안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도 그렇고 뭐 이제 에너지 관련 법, 친환경 에너지법 관련해서 모든 법안들이 사실은 미국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중국 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어떤 의존율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너무 덤핑 전략을 쓴다. 그래서 자국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다는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 그러면은 팔로가 좀 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상승이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특허 침해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금 승소를 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재료가 좀 일부 소진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쌍끌이로 산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전구체로 갈 거냐, 전고체로 갈 거냐 이 얘기가 계속 맞아요. 나온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만 가지고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번에 이제 뭐 흑연 관련해서도 이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포스코엔텍이 뭐 지금까지도 좋은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저가 배터리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 센터발 이제 SSD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발 이제 전력 ESS 장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곳은 사실 지금 자동차라는 시장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기업향 이제 어떤 전지 매출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강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갖고 있는 조지아 그룹에서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기아, 현대차에 대한 EV 실적들에 대한 개선세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발 이제 이슈들을 좀 더 받아갈 수 있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이슈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번 이제 유럽에서 이제 기아와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의 타결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면은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이제 유럽에 수출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을 때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동안 좀 오랫동안 좀 물려 있었다. 근데 내가 지금 시장의 순환매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매수에 대한 기기들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한 기회들을 좀 봤을 때는 내가 좀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은 저는 이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한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빠른 순환매에 좀 더 유리하게 적은 비중을 갖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수급을 보면 나쁘지 않긴 하네요. 일단 기관 쪽은 어제까지 6거래일 정도 들어왔고 만약에 오늘까지 종가로 본다면 7거래일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7월 23일을 빼고는 기관 쪽이랑 동일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흐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어제는 이제 해상풍력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72,000원 선 터치한 이후에 63,000원에서 한 65,000원 이 선을 계속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원전 관련으로만 너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가스터빈 쪽도 있고 해상풍력도 그렇죠. 있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번 각광받았던 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태양광 단지를 이제 다시 SMR로 교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상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전력 부분에서는 뭐로 가도 다 승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래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항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럼 원전 쪽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 뭐 맞아요. 어쩌고 네.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컨버서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던 그 APR 1200 모델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1400 모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손을 떴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브룩필드가 지금 이제 사모펀드로 갖고 있는 사모펀드랑 같이 합작을 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딱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인력이나 어떤 이제 기술력 쿨 같은 쿨에 비했을 때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강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체코 원전 왜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 수주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EU에서 나름의 의장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유럽에서 우리 말 들어야 돼라는 식으로 압박을 많이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럽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 내에서도 EU 내에서도 분열이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특히나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폴란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아무리 지금 뭐 독일의 뭐 판즈구천과 같은 이제 자주포가 유명하다 하더라도 한국에 K9 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달 당장 되고 우린 지금 전쟁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답답해 죽겠는데 독일이나 유럽은 아직도 생자 평등하게 태평성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체코나 이런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 특히나 체코도 과거 이제 공산국가에 대해서 어떤 공산권 내에서의 지배를 또 경험을 했던 국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침략 야욕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기존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동부 유럽과 그리고 이제 지금 서부는 오히려 동부가 자기들의 방파제가 될 거라고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넉넉고 그냥 전쟁을 많이 하시고 우리 거 많이 팔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간다니까 당연히 이제 마찰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뭐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시장의 두 곳을 뽑아봐라.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확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네. 동부 유럽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이요? 네, 사실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제한이 크다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마찰을 겪은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실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중동의 많은 국가들하고 다자 외교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방산뿐만 아니라 뭐 전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통신 기술 이런 위치들은 사실 중동 시장을 얼마나 빨리 확대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뭐 지금 두산일티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이미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뭐 바지라 사업 프로젝트도 이미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절대 무적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급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4만 원 선 돌파 이후부터는 조금 포지션을 좀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만은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종목이 좀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탄력적인 종목으로 조금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주가 탄력이 엄청 클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에서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무겁게 하시지는 마시고 오히려 더 가볍게 가져가시다가 좀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뭘로 가도 이제 전력원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말씀은 좀 주셨고요. 실적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탄력이 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요 구간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직 종가는 아니지만 한 3거래일 정도 계속 도지 캔들로 완성이 좀 되고 있기는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공개가 됐죠.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골드만삭스발로 한번 이제 주가 급락한 이후에 아직 회복세가 막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33만 원, 34만 5천 원 여기 TP 조정되는 리포트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이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좀 오를 때 어느 쪽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섹터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7말 8초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 항상 발목 잡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숫자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시간 허락하면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SOFC로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블룸에너지의 연료 전지 시스템이 설치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블룸에너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산 퓨어셀이 한 1.9%, 한선 엔지니어가 한 12% 정도, 범한 퓨어셀이 강보합 정도 지키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반도체부터 전략들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TP가 33만 원, 34만 5천 원까지 아침에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전고 회복까지 좀 봤을 때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리포트 나온 증권사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이제 일주일 전, 2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뭐 주가를 거의 뭐 30%, 40%씩 더 상승시켰어요. 올해 초 3월, 4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뭐 26만 원 가면 많이 간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증권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느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실적이 나쁠 거냐?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참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반도체 겨울이 올 거고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들어보면은 참 싹수가 노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 골드만삭스가 당시에 이제 이 보고서 발표하고 다음 날 누가 제일 많이 샀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 안 좋습니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JP 모건이 끊임없이 SK하이닉스 사고 나서 결국에는 그거 미안합니다. 그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말고식으로 나오는 레포트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레포트를 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SK하이닉스가 계속 지금 질타를 받는 원인은 뭐냐? 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아, 빠르게 올라왔다. 연초부터 주가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 공매도 차단하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우위는 뭡니까? 정보 우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우위를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좀 불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네. TSMC가 잘 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불만이 없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미국 금융계잖아요. 미국 금융계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게 미국 정치권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은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인 전쟁 우려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대만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2026년, 2027년에 전쟁할 네.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올라온다는 걸 봤을 네. 때는 TSMC 주가는 뭐 지금 한 3분의 1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는 지금 배가 많이 아픈 거예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지금 배가 많이 아픈 거예요. 아 이게 더 살 걸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뭐 각각 35%, 68%씩 성장했고 또 D램이나 낸드가 고르게 균형 있게 성장했다는 거는 네. 작년도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성과가 예상만큼 퍼포먼스가 빨리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예상보다 성과가 빨리 나왔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퍼포먼스가 기대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물론 그럼 AI 산업 자체가 뭐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도 있고 피지컬 AI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되고 있죠.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AI 칩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문제라면은 일단 첫 번째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확정적으로 안정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뭐 H20을 뭐 다시 수출 재개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은 TSMC가 H20용 제품을 지금 맞아요. 라인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빼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웃고 있는 곳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된 셈이 된 건데 만약에 이제 중국향 수출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 실적 경고를 하게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겠지만 미국 눈치 때문에 제대로 된 수출을 못하니까 지금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많은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 일단 규제 내에서의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20을 제공하겠다라고는 했지만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블랙웰 시리즈 중에서 조금 제품 수위가 좀 맞아요. 낮은 제품을 납품을 갈 거예요. B40. 그렇죠. B30, B40 제품들인데 H20보다는 뭐 이제 성능은 한 10%, 한 15% 정도가 떨어져요. 근데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 삼성전자도 GDDR7 제품들을 지금 엔비디아 향해서 수출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일단 HBM3E에 대한 전략에서 부분을 봤을 때는 가격 네. 경쟁력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우리가 항상 이제 반도체 가격이 특히나 이제 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얼마가 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항상 겨울 되면은 일단 가격 자체가 좀 줄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절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시장 자체에서의 계절적 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도체 겨울이 꼭 겨울이기 때문에 온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사이클 자체가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모멘트를 보였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좀 일부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너무 높은 상방 베팅보다는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6만 원, 27만 원 요 선을 계속 지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부터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옴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네요. 오늘도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수준이고요. 2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은 먼저 치고 나갔고 한국은 맞춰주는 느낌이네 라는 댓글이고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안이 통상 전략에서 어떻게 좀 활용되게 될까요? 사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미국을 방문 중이기도 하죠. 2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또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났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느냐 이런 물음과 함께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만 밝힌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제안은 단순한 투자 공약이 아니라 또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이다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유럽, 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해 25% 수준의 상계,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또 현재 우리로서는 투자를 통한 우호관계 구축이라는 우회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 또 일부는 12.5%까지 낮추는 성과를 얻은 바가 있죠. 이 한국 정부도 이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은 기여하겠다. 대신에 관세는 좀 피하게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1,000억 달러는 이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확정하거나 또는 추진 중인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나 철강,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이런 핵심 분야의 투자들을 모두 취합한 규모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숫자는 시작점일 뿐이고 또 정부 펀드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잇기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자면 단순 민간 계획이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는 구조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에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처럼 관세를 낮추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한 정치적 메시지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제조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 혜택을 부여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일본도 이 점을 잘 활용했고 또 한국도 정치적으로 공세적이지 않으면서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선택지를 택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은 단순히 우리가 투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요. 또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관세 폭탄은 지나치다. 이런 일종의 협상 명분의 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 또 구광모 LG 회장,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미국 투자와 통상 전략도 논의했다는 점이 정부 그리고 기업 간의 공동 전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 라인뿐 아니라 정상급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할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투자가 단순히 제조 공장뿐 아니라 친환경차와 차세대 반도체, 또 항공우주와 조선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현대차는 조지아, 루이지애나 전기차와 철강 공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3나노 반도체 라인을 현재 신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현재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거점을 추진 중입니다. 또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과 GE 이런 48조 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LNG, 조선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방위비나 농축산물까지도 아마 협상 카드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방위비 관련해서는 정부 쪽에서 국방 예산을 연평균 7.3% 올리겠다라는 구상안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협상 카드도 같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 쪽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 두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삼성 2나노미터 복귀하면 TSMC 천하 끝날까라는 댓글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약간 변동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퀄컴 차세대 칩을 통해서 2나노 복귀를 다시 한번 시사를 했습니다. 한때는 그 생산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었던 칩이었는데 다시 되살아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번 소식의 또 핵심은 이 삼성전자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2를 2나노 공정으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수율 문제로 퀄컴이 삼성 버전을 취소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는데요. 중국 정보원 디지털챗 스테이션에 따르면 또 TSMC보다 훨씬 싼 가격 덕분에 삼성 버전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나노미터 공정은 SF2로 불리는데 수율만 안정화된다면 충분히 중간 가격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SMC N3P와 동시 출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존재하지만 가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또 등에 업고 삼성이 다시 한번 퀄컴의 핵심 공급선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TSMC 독주의 균열로 또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있어서 늘 발목을 잡는 게 파운드리 쪽인데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칩이 갤럭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휴대폰의 브랜드에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다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원래 삼성의 2나노 칩은 또 갤럭시 Z 시리즈 전용으로 폴 갤럭시 버전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자료들에 따르면요, 이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저렴한 고급형 스마트폰에도 삼성 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즉 이를 설명하자면 칩 가격을 단가를 낮춰서 또 완성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 제조사 중심으로 가격 민감한 이 프리미엄 폼 시장에서 삼성 칩의 혜택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성능 신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 벤치마크를 돌려봐야만 삼성과 TSMC 칩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성능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시장 확산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건은 성능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 양산을 사실 내년으로 좀 미뤄졌다라는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다행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샘플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수율이 한 65%까지 좀 더 나아졌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원래는 일시 공정을 사용해서 D램을 내놓는 게 원래 올해 하반기가 목표였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고요. 대량 양산 준비 승인 시험도 4분기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0.15% 오늘 하락하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65,900원 선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함께 찍히게 될지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폭이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규모도 매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아침 속보를 통해서 상무장관과 만났다, 그리고 이어서 고위급 회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전달드렸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관세 관련한 뉴스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뉴스 체크 꼭 하시면서 전략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